1948년 6월 한 도시가 통째로 봉쇄당했습니다. 250만 명이 굶주림 앞에 내몰렸고 식량은 36일치, 석탄은 45일치만 남았죠. 소련군은 60대 1의 병력으로 포위망을 좁혔고 세계는 3차 대전의 문턱에 섰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철수냐 전쟁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냉전의 시작을 알린 베를린 공수작전,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4조각으로 찢겼습니다.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나눠 가졌죠.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사등분됐는데 문제는 베를린 자체가 소련 점령지 한가운데 100마일 깊숙이 박혀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합국들은 독일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거든요. 소련은 30년 동안 독일한테 2번이나 처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을 영원히 짓밟아서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고, 나아가 공산주의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 했죠. 반면 미국과 영국은 나치 극단주의가 경제공황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유럽의 평화가 온다고 믿었고, 동시에 소련 팽창을 막는 방파제로 쓰고 싶었거든요. 이 공동점령 체제는 애초부터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돈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베를린 사람들은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지하실에서 살았고 하루 900칼로리로 연명했죠. 독일 화폐 가치가 바닥을 쳤는데 빵 한 덩어리 사려면 한 달 월급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인 돈은 미국산 담배였고 사람들은 암시장과 식량 원조, 매춘을 오가며 겨우겨우 버텼거든요. 서방연합국은 1948년 몰래 새 통화를 만들기로 합니다. 도이치마르크라는 이름의 화폐였죠. 동시에 서독을 정식 국가로 세우려는 비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스탈린한테 들통났습니다. 분노한 소련은 4대 강국 회의를 박차고 나갔고 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돈을 찍어냈죠. 스탈린은 이걸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948년 6월 23일 소련군이 베를린 주변 모든 도로와 철도를 봉쇄했습니다. 베를린에 물자를 대던 생명줄이 끊긴 거죠. 게다가 소련 점령지에 있던 발전소들의 전기 공급까지 차단했습니다. 트루먼은 철수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죠. 내각은 입을 모아 철수를 권했습니다. 소련군은 연합군보다 62배나 많았고 무력 충돌은 곧 3차 대전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트루먼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무조건 베를린에 남는다 이상. 그가 내놓은 해답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소련이 베를린 교통로를 막았을 때 연합군은 공군 수송으로 물자를 댄 적이 있었거든요. 트루먼은 같은 방식으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비행기를 막으려면 격추시켜야 하는데 그건 곧 전쟁 행위니까요. 미군 사령관들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은 달랐죠. 수년간 배급 생활로 단련된 영국은 정확한 계산을 내놨습니다. 베를린이 버티려면 하루 4,000톤의 식량과 연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C-47 수송기로 그 물량을 나르려면 24시간에 1,300편을 띄워야 했고 그럴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첫 비행은 6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소련은 위협했지만 대공포는 침묵했죠. 스탈린의 허세였던 겁니다. 하지만 수송기와 승무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 공군은 관처럼 먼 곳에서도 수송기를 끌어왔지만 여전히 모자랐거든요. 처음 2주 동안 하루 1,000톤밖에 못 날랐습니다. 필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했죠. 게다가 환경도 최악이었습니다. 템페로프 공항은 풀밭을 포장해서 쓰는 곳이었고 아파트 건물이 착륙 경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랜딩 기어 바로 5m 아래까지 솟아 있었거든요. 낡은 C-47 수송기는 폭발 위험이 있는 석탄과 밀가루 먼지로 가득 찼고 24시간 쉬지 않는 작전 탓에 조종사와 비행기 모두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련 전투기들이 수송기 주변을 빙빙 돌며 위협했죠.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런던 공습 생존자들이 의약품 소포를 보냈고 영국 공군 정비공들은 요청도 받기 전에 공구 상자를 들고 함부르크행 비행기에 올랐죠. 불과 3년 전 독일을 폭격했던 파일럿들에게 독일인들이 이제는 맥주를 건넸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동료가 되는 순간이었죠. 워싱턴은 작전을 정교하게 다듬을 임무를 급파합니다. 윌리엄 터너 장군이었죠. 그는 전쟁 중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의 물자를 공수하는 작전을 지휘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 하루 4,000톤이라는 목표가 떨어졌어요. 터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타이트한 스케줄표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수송기는 정확히 3분 간격으로 이착륙했고 순항 고도를 5단계로 나눠서 공중에 뜬 비행기 수를 최대한 늘렸죠. 승무원들은 착륙부터 재이륙까지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터너는 강제 정비 점검을 도입했고 해군 조종사들을 데려왔으며 C-47을 대용량 C-54로 교체했죠. 지상 인력이 부족하자 독일인들을 고용했고 정비 매뉴얼을 독일어로 번역한 뒤 전직 루프트바페 정비공들을 영입했습니다. 3년 전 서로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란히 일했죠. 터너의 시스템이 먹혀들었습니다. 8월 12일 공수작전이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죠. 하루 4,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너는 조종사 한 명이 승인 없는 화물을 떨어뜨린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게일 할보슨이라는 조종사가 착륙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만든 작은 낙하산에 사탕을 매달아 활주로 옆 아이들에게 던져준 거였죠. 베를린 시민들이 이를 열광했고 터너는 홍보 효과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탕 공수 부대를 증편시키고 할보슨을 기자들 앞에 세웠죠. 전통적인 전쟁 영웅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수작전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는 시의적절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소련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날씨가 나빠지면 공수작전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해 겨울은 안개가 극심했습니다. 활주로에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지상 정비원들은 기어 다녀야 했죠. 걸어 다니다간 보이지 않는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갈까봐 말입니다. 항공기는 엔진이 얼어붙은 채 가시거리 0m 상태로 착륙했고 공중 충돌이나 산악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친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잡은 채 잠들기도 했죠. 하지만 기상학자들이 B-29를 타고 선회하면서 날씨가 잠깐 나아지는 15분의 틈을 지상에 긴급 통보했고 그 짬에 항공기들이 통과했습니다. 1948년 마지막 밤 연합군은 6,000톤이 넘는 물자를 공수하면서 새 기록을 세웠죠.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자 공수작전은 철도보다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작전의 성공은 베를린 내 반소련 정치인들에게 용기를 줬죠. 1947년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소련이 취임을 막았던 에른스트 로이터가 30만 명 앞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베를린을 전체주의에 넘기지 말라고 전 세계에 호소한 거죠. 그해 12월 그는 다시 시장에 당선됐고 자유 베를린의 얼굴이 됐습니다. 소련은 보복으로 동베를린에 공산주의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전략은 역효과만 냈죠. 서독 건국을 막으려다 오히려 축진시켰고 연합군의 약점을 드러내려다 도리어 도덕적 명분만 높여줬습니다. 게다가 봉쇄는 동베를린 경제에도 타격을 줬죠. 동베를린 공장들은 서베를린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소련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1949년 5월 12일 소련군이 방책을 치우고 베를린으로 가는 첫 보급 차량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길은 다시는 막히지 않았죠. 15개월간의 작전으로 공수된 물자는 240만 톤이 넘었고 베를린은 기아에서 벗어났습니다. 79명의 연합군 인원과 독일 민간인이 작전 중 목숨을 잃었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스탈린이 민간인을 굶기려 한 시도는 오히려 서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봉쇄가 끝나기 한 달 전 새로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공식 출범했죠. 몇 주 뒤 서독이 정식 국가로 탄생했고 뒤이어 공산주의 동독이 세워졌습니다. 유럽이 정확히 둘로 쪼개진 거죠. 그리고 2달 후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다투는 싸움이었고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전쟁이었죠. 위협과 억제의 전쟁이었고 전면전 없이 얼마나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미국은 공수작전 때만큼 직접적으로 맞붙지는 않았죠. 핵무기가 등장한 순간 감당할 수 있는 도박의 수준을 넘어섰으니까요. 베를린 공수작전은 냉전이 어떻게 싸워질지 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알이 아닌 물자로, 폭격이 아닌 인도주의로 승리한 첫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한 도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졌고 공산주의 팽창에 제동을 걸었으며 향후 40년간 이어질 냉전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탕 한 봉지가 결국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겁니다.